한번 얘기해 볼까요? 집권 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이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쓴 글이야. 일요일 날. 남편이 일요일 날이 아니고 지난달이었군요. 지난달에 쓴 글인데 한번 봅시다. 최근에 그 윤석열의 장모 재판과 연관된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남편이 고위공무원, 부인은 사업가, 남편이 재벌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직에 진출. 그러자 부인 업체에 재벌 기업이 수십억 원을 후원. 뇌물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글쎄, 코로나 컨텐츠 전시회 다녀오신 마차님. 코바나 컨텐츠입니다. 아, 예. 코바나 코로나 컨텐츠나 코바나 컨텐츠나 위험한 건 둘 다 비슷하네요. 예. 이게 딱 이때 제가 이 전시회를 갔었던 거거든요. 이게 야수파 걸작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이야기는 사실 주광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 있을 때와 이 지명 발표가 있은 후에 협찬 계약이 완전히 한 3배 정도 늘어났는데 보통 이 정도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협찬사 4곳 정도인데 이게 12곳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대박 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시회가 어떤 공익 뭐 그런 사업이었어요? 아니죠. 그냥 미술 전시. 그냥 미술 전시회인데 갑자기 3배가 늘어났다고? 그렇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 윤 총장이 지명이 되고 난 후에 네. 모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기업들이 다 후원으로 들어온 거죠. 어머나 할렐루야네. 어머나. 그 회사들이 조사받고 있던 회사들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의심을 사는 거죠.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구나 이게. 당연히 줄을 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 중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딱 한 명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지. 지금 사실 윤석열 재산이 66억입니다. 재산은 되게 부인과 남편의 것은 거의 의무적으로 집어넣잖아요. 부모나 자식은 비공개해도 되는데. 그래서 예금만 50억이에요. 예금만? 예금만. 왠지 이재용 부회장도 예금은 그 정도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법사위 관련해서 아직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전 방송이었던 정치 1번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최강욱을 법사위원회에 안 보내고 안철수와 김종인 연합해서 권은희를 법사위원장으로 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이야 민주당이 뭐 가져오는 게 지금은 뻔한 상황이고, 이따가 그 이야기는 2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의 법사위에 안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여러 가지 면에서 박병석 의장을 저는 믿는데요. 이런 첨예한 이슈일 때 이런 문제가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야, 이거 뇌물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조국 장관 재판과 관련해서 그거 그렇죠. 아니에요. 무슨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직위를 이용해서 뭐 가로등 전멸업체네 어쩌네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실체가 한 가지도 없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게 진짜 뇌물인 거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삼자뇌물죄라는 게 처음 도입된 게 노무현 대통령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뇌물죄로 끌어놓고 싶어가지고 어떤 개념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자뇌물이라는 게 법에 항상 있긴 했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이 격가지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지 수사라는 명분으로 주변으로 계속 드립하면서 결국에는 그 당사자한테 혐의가 없으면은 제3자 뇌물죄로 다 끌어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을 해본 사람이면은 알 겁니다. 이 후원 계약 하나 따내는 게 이거 그냥 단순히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뭐 공익적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기업의 전시회에 어떤 대기업들이 후원을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간다는 건 이게 뭔가 좀 납득하기 힘든 거죠. 최순실 때랑 비슷하죠. 자, 국정감사 때 대검 국정감사 때 법사위에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상대로 질의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섭지 않아요? 너무 좋다. 윤석열 질일 것 같은데.
그럼 뭐 아니, 기저귀 그러니까 차겠죠. 뭐. 그 최강욱의 논리를 한번 방송 같은 거 본 적 있죠. 네, 엄청나요. 빠져나갈 수가 윤석열이 논리가 있어요. 그냥 무대포 그냥 막노동 군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대검에 또는 뭐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핵심 요직에 앉아 있는 일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장관 바뀌고 나서 이런 상황에 지금 그런 사람들 상대로 뭔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박병석 의장께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내 교섭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넣으면 되는 거고 지금 정수는 합의했잖아요. 예. 18명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민주당이 누군가는 빠져야 되는 거죠. 이 과정들을 분명히 걸칠 거라고 보는데 자 최강욱 의원의 법사위 진출을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저도 희망합니다. 이 지적이 굉장히 시원했던 게 이 이후에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코로나가 아니고 네. 네. 코로나 콘텐츠 나 그렇게 들리지 왜? 코바나. 네, 이 코바나 콘텐츠가 사실 이런 기사가 떴음에도 떳떳하다면 운영을 계속했어야죠. 지금 코바나 콘텐츠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닫혀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그것도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기획전이 굉장히 활발했던 업체거든요. 그건 증거인멸이네.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이런 전시회 사업은 진짜 거대한 후원을 받지 않으면 그림이나 이런 것들 보험 들고 해가지고 들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대 자본이 필요한데 문을 왜 닫았을까요? 떳떳하다면. 네. 자, 저 그 이야기 외에다가 하나 더 얹으면 이제 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3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한명숙 사건은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결과를 정확히 내놓아야 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조중동은 당연히 때리겠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각종 언론들이 MBC, 뭐 JTBC, KBS 등이 한명숙 총리의 뇌물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제 뭐 대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대검 감찰부는 검찰청 공무원의 비비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 청구,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 번 더 짚는 건데 이게 한동수 감찰부장이고 그러니까 그 부산지검에 이제 회목으로 가신 한동훈 그 검사장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 지금 억울한 재판의 결과 피해자인 한명숙 이제 전 총리가 있는 것이고 이게 한씨들이 법에 밝은가 봐요. 되게 많이 법조계 많이 이 계시네. 사건에 한만호도 있고 예. 한은상도 있고 예. 지금 다 한씨 예. 그룹의 사건인데 그래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예. 사실 이거 보면은 채널 A 사건, 검언 유착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원래 이제 감찰본부인데 이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이제 감찰을 착수를 했거든요. 그때 인권부로 넘겼잖아요. 조사받는 사람들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한 인권부에다가 엉뚱한 사건을 갖다 던져버리는 이러면서 한동수 감찰부장의 감찰을 제동을 걸고요. 그때 결국 감찰 시작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채널 A 사건, 검언 유착 사건에 이어서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한명숙 사건 관련돼 가지고 법무부에서 그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씨라는 분이 진정을 넣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감찰 3과에다가 특정해서 보냈어요. 그쪽에서 감찰을 좀 하라고. 근데 이거를 또다시 또 인권 관련 부서로 돌려버리고 막으려고 드는 겁니다.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전 매번 검찰 얘기를 여기서 할 때마다 도대체 검찰이 뭐 형사법규 관련된 내용을 알고는 있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게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계 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 문제 삼았던 그 검사들 있잖아요. 예, 위증 교사, 모해 위증 교사했던 사람들 이거 징계 대상이 아니니까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뺐는데 빼돌리면 뭐 수사과나 다른 데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또 인권부예요. 이상한 데로 또 보내놓고 이제 물타기를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감찰부에서는요 징계 사건에 대해서만 감찰하지 않습니다. 징계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형사처벌 대상인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요. 감찰부도 영장 청구권 있고요, 수사권 있고요, 기소권 있고요. 지금 이게 징계 공소시효가 이게 10년짜리거든요. 예,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아직 안 지났어요. 이 감찰부가 하는 일이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조중동은 또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윤석열과 맞서는 뭐 한동수는 누구 뭐 이렇게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지금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될 말 중에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관례라는 말이에요. 국회도 그렇고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 재심 한번 하려면 재심을 결정해서 실제로 재심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게 3, 4년 걸린다는 게 말이 돼? 그렇죠. 그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재심을 결정해서 재심을 하겠다라고 재심 시작하는 게 3, 4년 걸린다고. 사람 말라버리는 거죠. 예. 그것도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왜 우리 쪽에서는 재심하고 싶은 사건들이 많은데 저쪽에서는 재심해달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없을까요? 억울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가진 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재심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을 우리가 응원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그만두기 전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에서는 당연히 그런 대립구조로 공격을 할 그러니까 거고. 그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래서 왜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지금까지는 인사권을 지 마음대로 쓰고 그 명단을 가져와서 대검의 주요 요직, 검찰의 4대 요직 명단 가져와서 이걸대로 해주세요 하면 법무부 장관이 심부름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제가 받아오는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 식물총장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검찰의 뭐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남용함으로써 실제로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그런 형태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주위에 있는 주요 요직은 한동훈이 같은 애들은 뭐 좀 좌물로 좌청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라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인사권이 어떤 가져온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가져온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라고 일단 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 미치는 거죠. 대검찰청의 대장은 자기인데 거기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임명권이 없다 보니까 진짜 바른 말 해버리면 혈압 올라가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네, 한동수 이렇게- 감찰부장이 굉장히 짧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사건의 결과로 재심, 제도 개선, 징계, 형사 입건, 혐의 없음 조치가 일부 혹은 전부 다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어떤 수사나 행정 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심은 그 법원에서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형사 입건은 그 당시에 검사들이 어떤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범죄 혐의로서의 형사 사건으로 다시 다루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도 개별적으로 다 들여다봐서 이게 하나의 수사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5개의 어떤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검찰로서는 어마무시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지난번 채널 A 때 같은 경우에도요. 문자로 띡하니 검찰총장 윤석열이한테 감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동수가 보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항명 아니냐, 뭐 건방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대검찰청 감찰 규정에 보게 되면요, 이런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 병가로 나가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직무명령이 나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보고하라 이렇게 해서 문자로 보고를 한 건데 만약에 문자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직무명령 위반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원칙대로 그냥 다 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감찰에 대한 개시권을 총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감찰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고 윤석열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감찰 규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장에게 보고할 사항은 2개밖에 없다. 감찰을 개시한다는 사실, 끝난 다음에 결과는 이렇게 됐다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시권은 감찰부장이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 규정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가능하냐? 이 사람이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어서 이 식구들끼리 자기들이 연대 가지고 총장이 어떻게 주무를 수가 없는 거야. 판사 출신이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섬인데 그냥 원칙대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총장하고 자꾸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 안 하는 추세죠. 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검찰에 의한 법무부 통제를 해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검찰총장이 사실상 더 높은 자리.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